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4년 10월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10월 3일에 올라왔던 힐카 살인행 사건 영상입니다. 핀란드의 서부지방에 위치한 마을 코케마키. 사건이 벌어진 것은 1960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사정상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 살던 세프 살인애는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아 친구와 함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원래 간다고 말했던 날짜보다 하루 이른 방문이었는데요. 세프와 친구가 함께 집에 도착했지만 이상하게 집 주변이 굉장히 조용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았는데요. 의외로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부모님이 외출한 것이 아닐까 싶었지만 눈이 많이 내린 날이어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아마도 부엌 쪽에서 나는 듯 했는데요. 세프와 친구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갑자기 부엌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세프의 아버지였던 페너티 살인앤이었습니다. 아버지 페너티는 세프와 친구가 온 것을 보고는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부엌 문을 잠가버렸는데요. 세프는 아버지가 당황한 모습이 조금 이상했지만 아마도 자신이 예고 없이 방문했기 때문에 놀랐던 것이려니 하고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할 다른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머니 힐카 살인앤이었는데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 묻자 잠시 외출했다는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어딘가 들렀다가 오는 것일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세프와 친구는 식사를 하려 했지만 부엌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고 아버지에게 부엌문을 열어달라 부탁했는데요. 이상하게 부엌문을 열어주는 아버지의 표정은 어딘가 못마땅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웬일로 아버지가 직접 저녁을 차려주겠다 했지만 세프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엌의 식탁 한편에 우두커니 서서 아들과 친구가 저녁을 차리는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에 두 사람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엌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했기 때문인데요. 오븐 속에서 나온 찌꺼기들과 먼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오븐 속에서 긁어낸 모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닥이 지저분한지 묻자 아버지는 청소를 하느라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청소를 먼저 나서서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이 점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들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어머니 힐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걱정 말고 일단 자라는 말만 남겼고 세프는 친구를 위해 어머니의 방에 가서 이불과 담요를 비롯한 침구를 더 가져오려 합니다. 어머니의 방은 부엌을 지나가야만 했는데요.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간 세프는 밤늦게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불을 켜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불이 나가서 그렇다고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는데요. 세프는 더 이상 물어보면 혹시 화를 낼까 싶어서 부엌을 지나 서둘러 이불을 챙겨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기묘한 하룻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지만 어머니 힐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혹시 어머니가 예전에 근무하던 곳에 어머니의 행방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아버지 페너티는 별로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결국 이날 밤까지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부엌만 청소할 뿐이었는데요. 결국 세프는 경찰에 어머니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합니다. 힐카 살인애는 실종 당시 33살이었습니다. 그녀가 갈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살인한 가족의 이웃들에게도 탐문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도 그녀의 실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성탄절 휴일이 끝날 때까지도 조사에 진전이 없었고 아들 세프 살인애는 다시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세프는 자신의 아버지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의심했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는데요. 왜냐면 페너티가 가정폭력을 일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알코올 중독까지 앓고 있었는데요. 술에 취하기만 하면 그는 아내를 끊임없이 의심했고 그녀를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해댔다고 합니다. 살인한 가족은 아들 세프 말고도 4명의 자녀가 더 있었지만 페너티의 가정폭력 때문에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위탁가정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프도 따로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실종에 관한 조사가 흐지부지 끝났지만 세프는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되어 있으며 아마도 그가 손을 썼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다시 집을 방문해서 아버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 주변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헛간 쪽에 쌓여있던 흙과 모래가 대량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 주변을 더 자세하게 조사했지만 헛간의 흙과 모래가 많이 사라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상한 점을 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실종된 날 아버지가 기묘한 행동을 보였던 집안의 부엌을 제대로 조사해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부엌의 바닥을 조사해보기도 하고 또 벽면을 조사하던 세프 살인애는 오븐과 벽의 사이에서 어떤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븐과 벽 사이에 맞닿은 이음새 부분이 완전히 붙어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이 부근에 손을 댄 것 같아 보였는데요. 이음새 부분에 손전등을 비추고 틈 사이에 막대기를 넣어 그 공간을 쓸어내리자 흙과 모래가 쓸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쓸려 나온 흙과 모래를 바닥에서 긁어 모아서 아까 헛간으로 다시 이동한 다음 헛간에 쌓여있던 것들과 부엌에서 가져온 것을 비교했는데요. 놀랍게도 두 곳의 흙과 모래가 동일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최근 오븐 쪽을 해체한 적이 있었고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흙과 모래를 채워넣은 다음 다시 감쪽같이 원래 모양으로 되돌려놨던 것이었는데요. 그 누군가는 아마도 아버지 페너티 살인인이었을 것입니다. 세프 살인애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1966년 경찰에 편지를 한 장 보냈습니다. 아버지 페너티가 어머니의 실종에 대해서 아주 깊게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고 집에 설치된 오븐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실종된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집에 오븐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는 별 소용이 없던 듯합니다. 경찰에서는 그다지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쩌면 편지가 제대로 도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세프는 크게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1967년 5월 핀란드의 모 잡지에 기사를 냈습니다. 장소와 시간 그리고 여러 인명 등을 다르게 바꿨지만 사건의 내용 자체는 무척이나 구체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나는 내 아버지를 살인자로 의심한다 였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1972년 힐카 살인앤이 실종된 지 12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세프는 경찰서에서 온 연락을 하나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 새로 부임한 수사관들의 연락이었는데요. 미해결 사건을 새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프가 1966년에 보냈던 편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세프와 만나 면담을 거친 수사관들은 확실히 그녀의 실종과 오븐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결국 가택 수색 및 오븐 해체의 허가를 받는 영장을 발부받아 페너티의 집에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세프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으며 수사관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페너티를 일단 경찰서에 연행시켰습니다. 경찰은 오븐을 차례차례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세프의 짐작대로 안에 시신이 들어있다면 함부로 부수다가는 시신에 손상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벽돌을 한 개씩 차근차근 빼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확실히 오븐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듯 했는데요. 안에서 많은 흙과 모래를 긁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모래를 긁어내던 이들 중 한 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에 웬 신발 하나가 보인
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성용 부츠였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손으로 부츠를 잠시 만져보자 놀랍게도 부츠 안에 뭔가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발가락이었습니다. 탄력을 받은 경찰과 수사관들은 더 빠른 속도로 조심스럽게 모래를 긁어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모래 속에서 사람의 머리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래를 다 파내고 안에서 꺼낸 시신은 완전히 미라화가 되어버린 여성의 신체였는데요. 부츠를 신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고 외출복을 입은 채로 묻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븐 속에서 나온 시신을 부검실로 옮긴 다음 세프 살인앤을 불러 시신의 신원 확인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 알아보기 힘들게 변했지만 세프는 그것이 어머니 힐카 살인앤이 맞다고 대답했으며 시신에 입혀져 있던 옷과 장갑, 신발 역시도 평소 어머니가 입던 것들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폭행 등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던 탓에 명확한 사인을 밝힐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일부의 의견에 따르면 어쩌면 그녀는 오븐 속에 묻히기 직전까지도 숨이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즉 그녀가 생매장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페너티 살인앤이 유력한 용의자였으며 그는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진술 및 조사에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당사자인 페너티 외에도 아들인 세프 살인앤과 다른 자녀들 그리고 이웃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했는데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과 더불어 여러 차례 행해진 가정폭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웃들 역시도 힐카가 실종되기 전까지 자주 폭력에 시달려 부상을 입은 것을 봤다고 말했으며 결정적으로 힐카 살인앤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갔던 진료 기록들도 입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페너티 살인앤의 수상한 행적이 또 밝혀졌는데요. 평생 책과는 담을 쌓고 살 정도였던 그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도서관에 자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도서관에서 대출받았던 책은 무려 75권이었으며 이 책이 모두 범죄 및 추리소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이 소설들의 내용들 역시도 대부분이 아내의 목숨을 빼앗게 된다는 내용 그리고 시신을 몰래 은닉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정황 증거가 매우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재판을 맡은 코케마키 지방법원에서는 살인 혐의가 아닌 폭행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흘러서 시신의 사인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에 고의적으로 그녀를 살해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열린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서는 페너티에게 겨우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지방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인이 불분명하며 너무 오래전에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 사건의 진범으로 볼 물적 증거가 부족하여 더 이상의 형을 선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는 선고대로 짧은 수감 이후 석방되었습니다. 풀려난 이후 그는 다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끔찍한 것은 페너티가 경찰이 해체해놓은 오븐을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놔둔 채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1986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도 그대로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이웃들과 전혀 교류도 하지 못했고 평생 혼자 살다가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석공이란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의 사망 이후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은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분명 시신도 발견되었고 정황 증거도 넘쳐나지만 이 사건은 핀란드 경찰에 의해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결국 범인이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경찰들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은 페너티가 사건의 진범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매체로도 각색되었다고도 하네요. 실종된 지 12년 만에 오븐 속에서 발견된 여성, 핀란드의 힐카 살인행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10월 10일에 올라왔던 바이포드 돌핀 사고 이야기입니다. 북해 노르웨이 구역의 천연 가스전이었던 프리그 가스전에 위치한 시추선, 이 시추 장비의 이름은 바이포드 돌핀이었습니다. 반잠수식 시추 장비였으며 영국, 덴마크 및 노르웨이에 위치한 다양한 회사를 위해 일정 주기마다 작업을 하던 시추선이었는데요. 이 바이포드 돌핀의 아래 깊은 바다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는 불쾌하실 수도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은 1980
1983년 11월 5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바이포드 돌핀의 아래 바다에서 작업을 하던 심해 잠수사들에게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포화 잠수를 하는 다이버들이었는데요. 포화 잠수란 깊은 심해에 잠수하는 심해 다이버들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포화 잠수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압과 감압인데요. 심해에서의 높은 압력에서도 무사하기 위해서 체내의 불활성 기체를 포화시킴으로써 수압에 따른 기체 중독 등을 막으며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인체가 깊은 바다에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될 경우 압력차로 인한 감압병에 걸리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는 감압을 해서 잠수사의 신체를 보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압과 감압 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압력 챔버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이런 감압 및 가압 절차를 위해 만든 설비이며 산업 잠수 현장에서는 꼭 필수적인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포드 돌핀에도 이런 감압 챔버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바이포드 돌핀에 있던 감압 챔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다이버들이 심해에서 타고 올라오는 다이빙 벨과 감압 챔버를 외부적으로 연결해주는 연결 부위, 이 연결 부위를 트렁크라고 불렀는데요. 이 트렁크를 통해 다이버들이 챔버 내부로 이동했으며 아주 좁은 통로였다고 전해집니다. 챔버 내부에는 두 군데의 감압실이 양쪽에 존재했습니다. 감압실 한쪽마다 2명의 다이버를 수용할 수 있어서 총 4명의 다이버들이 감압을 받을 수 있었고, 트렁크를 거쳐 챔버 안에 들어온 다이버는 두 감압실 사이에 위치한 빈 공간에서 잠수복과 장비들을 해체한 뒤에 양쪽에 위치한 감압실로 들어가는 구조였다고 하네요. 다이버들이 타고 올라온 다이빙벨과 압력 챔버를 외부에서 연결하고 해제해주는 인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로 다이버 텐더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바이포드 돌핀의 다이버 텐더는 2인 1조가 되어 움직이는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챔버의 내부는 다이버들이 작업하던 수압에 맞춰 구기압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압력을 줄여가면서 다이버들의 상태를 지상의 정상적인 압력과 맞추게 되면 잠수사들이 흔히 겪는 감압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버들이 감압 챔버 내에 자리를 잡으면 외부에 위치한 다이버 텐더들이 다이빙벨과 챔버의 연결을 해제하고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바로 압력차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압력 챔버의 내부는 다이버들이 작업하던 수심과 같은 구기압이었는데요. 챔버가 위치한 바깥의 기압은 1기압 정도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었다가는 높은 압력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벌어진 날 근무하던 사람들은 총 6명이었습니다. 심해 잠수사였던 에드윈 카워드, 로이 루카스, 비오른 베르게슨, 트룰스 헬레빅, 그리고 2명의 다이버 텐더였던 윌리엄 크레먼드와 마틴 손더스였습니다. 이날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은 마틴 손더스 단 1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4명의 잠수사들이 심해에서의 작업을 끝마치고 다이빙벨에 탑승해 챔버에 도착합니다. 에드윈 카워드와 로이 루카스가 먼저 챔버에 입장해서 왼쪽에 위치한 감압실에 들어가 있었고, 비오른 베르게슨과 트루스 헬레빅이 그 뒤를 따라 챔버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마지막으로 들어온 다이버가 챔버와 트렁크 부분이 연결되는 해치를 닫고 그 뒤에 트렁크 내부의 압력이 조절되면 바깥에 위치한 2명의 다이버 텐더들이 다이빙벨과 트렁크의 연결 부분인 클램프를 풀어서 다이빙벨을 완전히 떼어내는 순서였는데요. 마지막 다이버인 트룰스 헬레빅이 들어간 이후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트룰스 헬레빅이 트렁크와 챔버를 연결하는 해치를 아직 완전히 닫고 밀봉하기도 전에 갑자기 바깥의 다이버 텐더 중 한 명이었던 윌리엄 크레먼드가 다이빙벨의 클램프를 개방해버렸습니다. 즉 순식간에 9기압의 압력 챔버 내부와 1기압의 외부가 중간에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대로 연결된 것입니다. 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8기압의 압력차로 인해 감압 챔버의 내부 압력이 말 그대로 폭발하듯이 바깥으로 빨려나갔는데 이른바 압력 폭발 현상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던 다이버 텐더들은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튕겨져 나온 다이빙벨과 충돌했고, 이 충돌로 인해 윌리엄 크레먼드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챔버의 내부 역시도 압이교환이 되었습니다. 챔버 내부의 압력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면서 저압에 노출된 다이버들 역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이미 감압실에 위치해 있던 다이버 3명, 에드윈 카워드, 비오른 베르게슨, 로이 루카스는 챔버 내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부검 결과에서 이 3명의 다이버들에게 특이한 사항들이 관찰되었는데요. 압력이 낮아지며 체내 혈액에 대량의 기포가 형성되었고, 이 대량의 기포들이 혈액 내 지단백질 복합체를 다른 성질로 변화시켜 버렸으며 순식간에 체내에 엄청난 지방질이 생성됐단 것입니다. 간과 뇌, 심실 등에서 대량의 지방체가 관찰되었고, 이로 인해 순환이 멈춰 즉시 숨을 거뒀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숨진 다이버들 중 한 명은 안구에서도 이런 지방질이 관찰될 정도였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외상이 없었지만 말 그대로 혈액이 끓어오르는 현상을 겪었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인 트룰스 헬레빅은 나머지 희생자들과는 상태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사고 직전 트렁크와 챔버를 연결하는 해치 앞에서 문을 닫으려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나가는 압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무려 약 130톤의 힘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트룰스 헬레빅의 사고 순간이 어땠을지를 간접적으로 다른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자면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바닷속에서 촬영되었는데요. 해저에 위치한 파이프의 틈 근처에 다가간 개 한 마리가 강한 흡입력을 견디지 못하고 좁은 틈 안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영상입니다. 단단한 껍질을 가진 개의 몸체가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트룰스 헬레빅 역시도 사고가 벌어질 당시 미처 닫히지 못한 해치의 좁은 틈새를 통해 이렇게 짧은 순간에 강하게 빨려나갔을 것입니다. 이 틈새는 약 60cm 정도의 길이였다고 하는데요. 성인 남성의 신체가 겨우 60cm 남짓되는 구멍으로 약 130톤의 압력을 받아 빨려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고 후에 수습된 그의 신체는 사람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 사고로 인해 다이버 텐더였던 마틴 손더스를 제외한 나머지 다이버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사고위원회에서는 현장을 검토 후 다이버 텐더였던 윌리엄 크레먼드가 갑자기 다이빙벨의 클램프를 열어버린 것이 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이버 텐더 한 명의 실수만이 아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설비적인 문제를 들 수 있었습니다. 바이포드 돌핀의 챔버 시설은 1975년에 제작되었으며 바깥에서 내부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나 완전한 밀봉 개폐가 가능한 압력 해치가 없었고, 결정적으로 내부의 압력이 가해지는 동안에는 트렁크가 열리지 않게 막아주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챔버 내부와 바깥의 텐더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겨우 벽 표면에 부착된 확성기를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확성기도 오래된 장비였기 때문에 굴착 장치와 바깥의 소음에 묻혀서 내부와 외부의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웠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다이버들의 과도한 업무를 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 다이버들은 12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바닷속에서 10시간 이상을 머물렀다 보니 다이버들 중에는 환청이나 현기증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 다이빙벨의 클램프를 풀어버린 윌리엄 크레먼드 역시 이런 피로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절차를 실수로 생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사고 보고서에는 회사의 책임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사고위원회가 이런 모든 원인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윌리엄 크레먼드 한 명만의 실수였다고 발표했기에 바이포드 돌핀과 노르웨이 석유회사의 노조였던 노페프의 노조원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사고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보고서의 장비의 노후화,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등을 누락했고, 노르웨이 석유관리국이 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고가 사실상 은폐된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였습니다. 결국 다른 다이버들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결성했던 북해 다이버 연합에선 계속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했고, 마침내 긴 시간이 흐른 2008년 2월에 실제 원인이 장비의 결함 때문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사건이 벌어진 지 26년 만에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 새로운 규칙이 제정됩니다. 안전하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해치와 압력이 가해지는
버티는 동안 클램프를 풀 수 없는 장비, 그리고 챔버 내부와 외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락 수단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범이었습니다. 다만 이 규범이 조금 더 일찍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던 회사의 대처를 보면 바이포드 돌핀에 제대로 설비가 되었을지는 의문인데요. 회사의 대처가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 아래에서 벌어진 최악의 사고, 바이포드 돌핀 사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10월 17일에 올라왔던 한국의 인터넷 괴담들 영상입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소문과 괴담 등의 확산 역시도 빠르게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터넷에서 퍼진 이야기들 때문에 떠들썩했던 적이 꽤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4가지 이야기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 중 가장 유명한 사이트인 네이버. 네이버는 유저들을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지식인 시스템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검색으로는 답을 얻기가 어렵거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에 대한 질문을 다른 사용자가 대신 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인기리에 오랫동안 서비스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내용의 질문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질문자는 2004년 2월 9일 놀이공원에 놀러갈 예정이었는데요. 이틀 전인 2월 7일 새벽에 아빠와 동생이 뉴스를 보게 되고 놀이공원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놀이공원에 놀러가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는 뉘앙스의 질문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가 아무리 뉴스와 신문을 뒤져봐도 놀이공원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는 다음날 추가 질문글도 올렸는데요. 해당 질문자의 글에 답변을 달아준 사용자들은 2월 7일에 해당 놀이공원에서 벌어진 사고는 없었으며 아마도 질문자의 아빠와 동생이 잘못 봤거나 질문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04년 2월 7일에 벌어진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1년 전이었던 2003년도에 해당 놀이공원의 다른 놀이기구에서 벌어진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용자들은 질문자의 아빠와 동생이 1년 전의 사고 뉴스를 어쩌다가 잘못 보게 되었고 2004년에 벌어진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질문글이겠거니 싶었는데요. 2년 후에 기이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2006년 3월 6일 실제로 해당 놀이공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날 놀이기구에 탑승했던 이용객 한 명이 기구에서 튕겨져 나가 머리에 부상을 입은 뒤에 밑에 호수로 떨어져 20여 분 만에 구조됐지만 숨진 사고였는데요. 피해자는 원래 이 놀이공원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으며 휴일을 맞아 이용객 신분으로 놀러온 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악의 사고 중 하나로 기록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사고의 내용과 날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년 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글의 내용이 2년 후에 벌어진 이 사고의 내용과 너무 흡사하단 것이었습니다. 2006년에 벌어진 사고는 당시 놀이기구의 안전바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가 작동되었고 급하게 꺾어지는 구간에서 사고가 벌어졌던 것인데요. 놀랍게도 2년 전 질문글의 내용 역시도 안전바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내용, 꺾는 곳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내용, 추락했다는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치한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날짜 부분에서도 놀라운 점이 있었는데요. 2004년 지식인에 올라온 첫 질문글에는 사고가 2월 7일에 벌어진 것이 맞냐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 2006년의 사고는 3월 6일에 벌어졌기에 날짜는 다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06년 3월 6일은 음력 날짜로 2월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인터넷에 작성된 질문글이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까지도 기묘하게 맞춘 셈이었습니다. 이 해당 질문글은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실제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 이 글을 찾아내면서 예언글이 아닌가 하며 갑자기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작성한 글이란 소문, 질문자가 잠시 시간여행을 다녀온 것이란 소문 등 여러가지 소문과 괴담을 무성하게 남겼습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얼마 뒤 이 서비스를 탈퇴하면서 더 이상 해당 사용자의 정보나 내역을 조회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신비함이 더욱 부각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질문글을 올렸던 사용자는 누구였을까요?
2006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누군가 올린 글 하나와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의 글을 번역한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보여준 그림이며 해당 그림을 그린 것은 어떤 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의 주제는 러시아의 마슬레니차 축제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질환자가 가지고 있던 공포증이 무엇일지 그림만을 보고 추론하고 설명해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줬던 몇 가지 힌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앓고 있는 공포증이 매우 심각하고 희귀한 종류란 것, 두 번째는 광장 공포증과 아주 근접한 질환이란 것, 세 번째는 그림 속에 그가 가진 공포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 네 번째는 이 그림에는 원본이 존재하며 환자가 따라 그렸다는 것, 마지막으로 자신이 15년 동안 이 질문을 해왔지만 정확히 맞췄던 학생은 단 한 명뿐이란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교수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도 여러 답변을 내놨겠지만 마찬가지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각자 자신의 의견이 담긴 글을 써내며 아마도 이런 공포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추론들을 서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글은 해당 커뮤니티 이외에도 여러 사이트로 퍼져나가며 대한민국 인터넷을 꽤 들끓게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2006년 당시 이 글이 가져온 파급력이 꽤 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대체 정답이 뭐냐 라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해당 질문의 결정적인 힌트가 될 글이나 교수가 학생들에게 뭐라고 답변해줬는가에 대한 글 등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후속 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러 의견을 냈던 사람들의 호기심만 자극할 뿐이었고 인터넷 세상은 사람들의 관심이 빠르게 바뀌는 곳이었기에 곧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 역시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던 이 글에 대한 뒷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2009년 질문을 냈던 정신의학 교수의 대답이란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글에 따르면 교수는 오랫동안 똑같은 질문을 해왔으며 그림 자체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그린 것은 맞지만 어떤 특정한 공포증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교수가 말했던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과 단 한 명만의 학생이 맞췄다는 내용은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종합하자면 이 그림에 숨겨진 의미는 전혀 없으며 그저 이 그림을 보고 학생들이 어떤 추론을 내는가 그리고 어떤 다양한 답이 나오는가에 대한 관찰과 더불어 의견을 낸 해당 학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포를 은연중에 이 그림에 투영하여 말하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가진 무의식적인 공포가 어떤 것인지 알아내게끔 하려는 의도가 숨은 질문이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답이 없는 질문, 바꿔 말하면 답이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이었고 일종의 심리 테스트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명에 관해서는 이런 의문과 반론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걸 교수가 학생들에게 낸 질문이 맞냐는 것, 왜냐면 어떤 교수가 학생에게 냈다더라 하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 넘도록 학생들에게 던져온 질문에 대해 그동안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다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뒤 몇 년 후에 해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많이 이상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대학 교수가 낸 문제라고 보기에는 많이 허술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 해명글의 내용이 공개되고 난 뒤에는 애초에 글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란 것으로 의견이 기울기도 했다네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괴담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건어물을 판다면서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는데 사실 그 건어물에는 마취 성분이 잔뜩 발라져 있어서 냄새를 맡으면 바로 기절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렇게 정신을 잃어버린 사이 금품을 갈취당하거나 혹은 어디론가 납치를 당하니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2010년, 2011년 전후로 꽤 유행했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괴담의 내용 중 건어물에 발라져 있다는 마취 취약은 에틸에테르라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괴담은 보통 건어물 괴담, 마른 생선 괴담, 혹은 마취 성분의 이름을 딴 에틸에테르 생선 괴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형되어 불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모 인터넷 메신저를 기준으로 퍼지다가 나중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져나갔던 괴담이었습니다. 금품 갈취도 물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만 정신을 잃어버린 사이에 납치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절도보다 더
무섭고 기분이 나쁜데요. 마침 이 당시에 인신매매 이야기도 많이 돌았었기에 이 에틸에테르 생선 괴담도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상당히 유행을 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담의 진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생선에 발라져 있다는 마취약 에틸에테르. 원래 괴담이 퍼질 초기에는 에틸에테르가 아니고 에틸에테르바토라는 이름의 물질로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괴담 초기에 등장했던 에틸에테르바토가 실제로 존재하는 화학 물질이 아니란 것인데요. 이를 지적받아서인지 이후에 퍼진 내용에서는 에틸에테르바토가 아닌 에틸에테르로 수정되어 퍼졌고 이것이 에틸에테르 생선 괴담으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마취약으로 사용되는 성분 중 하나인 다이에틸에테르 성분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다이에틸에테르가 에틸에테르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다이에틸에테르가 실제로 마취작용을 하는 것이 맞고 지금도 일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수술을 할 때 마취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사람에게 사용하려면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건어물에 마취약을 발라놓고 냄새를 잠시 맡게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효과를 보게 하려면 최소 몇 분 이상은 맡아야 하지만 이 다이에틸에테르는 휘발성이 매우 강해서 상온에 가만히 둬도 혼자서 빠르게 증발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마른 생선에 발라둬봤자 금방 증발해버려서 성분 자체가 남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가짜 물질의 이름을 썼다가 수정이 되었고 또 나중에 퍼질 때에는 금품 갈취 등의 절도 이야기였다가 인신매매 등의 강력범죄 이야기로 수정되는 등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람을 거쳐 소문이 퍼질수록 뭔가 더 무섭고 그럴듯한 요소가 가미되었던 괴담이었습니다. 다만 이 괴담의 내용대로 모르는 사람이 권하거나 주는 물건은 받지도 말고 또 쓰지도 않는 것이 맞겠네요. 마지막 괴담은 앞서 말씀드린 에틸에테르 생선 괴담과 어떤 면에서는 맞닿아 있는 공통점이 있는 괴담입니다. 이 괴담은 2015년을 전후로 퍼졌던 괴담인데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해당 글에는 사진이 한 장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이란 정체불명의 문구와 그 밑에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과 글을 게시한 사용자는 이 스티커를 찍은 것이 고속터미널의 화장실 아니었다고 하며 촬영 시기는 게시글이 올라오기 약 5년 정도 전, 그러니까 2010년도쯤으로 기억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문구도 꽤 인상적이었지만 사용자가 이 스티커를 촬영하게 된 계기 때문에 이 글에 얽힌 괴담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관리가 워낙 잘 되어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옛날에는 전철역 혹은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의 화장실 등에 불법적인 매매를 원한다는 스티커나 낙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장기에 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당장 돈이 급해서 앞뒤 사정을 가릴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신체 일부를 거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용자는 예전부터 이런 내용들에 무척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낙서나 스티커를 발견할 때마다 기회가 되면 사진으로 촬영해 기록해뒀다고 하는데요. 이 귀신 헬리콥터 스티커 역시도 그중 하나이며 그동안 봐왔던 내용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신기해서 사진으로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귀신 헬리콥터의 정체에 관한 추측들이 등장합니다.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이 귀신 헬리콥터가 바로 인간의 신체 장기 중 일부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불법 매매를 돌려 말하는 일종의 암호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바로 귀와 신장을 줄인 것이고 헬리콥터는 각각의 장기를 뜻하는 영단어들의 머리 글자만을 따와서 조합한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반론도 존재했습니다. 귀신 헬리콥터 자체가 불법 매매를 뜻하는 암호라면 굳이 일반인은 모르는 암호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약 정말 이런 불법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매매 희망자의 연락을 기다려야 할 텐데요. 복잡한 암호를 썼다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오히려 연락조차 없을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귀신 헬리콥터란 암호를 통해서 범죄를 계획하던 인물이 체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꾸려다가 사기를 당하게 되어 사기꾼들에게 복수를 시도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복수 방법은 바로 사기꾼과 그들의 가족을 납치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는 귀신 헬리콥터를 판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100여 차례 넘게 올려 이런 조직과의
브로커와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브로커와 연결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경찰에게 검거되었는데요. 경찰이 브로커로 위장해 그와 접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선고된 징역은 1년 6개월이었다고 하네요. 물론 위의 사건은 괴담이 퍼진 지 한참 뒤에 벌어졌기에 이 귀신 헬리콥터가 진짜로 매매에 사용되던 암호였는지 혹은 이 괴담이 퍼진 후에 유명해져서 이 단어가 불법 매매에 관한 은어로 자리잡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귀신 헬리콥터가 불법 매매와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4가지 이야기 중 몇 가지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4가지 전부 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괴담인 귀신 헬리콥터 괴담이 꽤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정말 괴담으로서만 남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한국의 인터넷 괴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10월 20일에 올라왔던 다크 로스트 미디어 2편입니다. 로스트 미디어는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거나 혹은 전체가 아닌 일부만 구할 수 있게 되어버린 영상, 사진, 음악, 그림, 책 등의 미디어들입니다. 대개는 보관이 허술해서 혹은 실수로 분실되는 바람에 영영 잊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로스트 미디어들 중에는 중대한 범죄나 끔찍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잊혀져야만 하는 미디어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다크 로스트 미디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이런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972년 한국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은 보도되자마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살던 12살의 정모군이 방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되었던 것인데요. 겨우 12살의 소년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정군이 이런 일을 벌였던 배경이 알려지면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군이 이런 일을 벌였던 이유가 바로 평소에 즐겨보던 만화 때문이란 내용이 신문기사에 실리며 공식적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정군의 누나에게서 직접 들었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평소 정군은 만화를 자주 보고 주인공의 흉내를 내기도 하는 이른바 만화광이었다고 합니다. 이날도 정군은 만화 가게에서 만화를 보고 와서는 만화 안에서 주인공이 한번 목숨을 잃었다가 부활하는데 현실에서도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군의 누나의 증언을 바탕으로 했지만 실제로 정군이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일을 벌였는지 이후에 사실 확인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시대적 특성상 확인을 하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건 당시 정군이 즐겨 읽었다고 밝혀진 만화책은 바로 철인 삼국지란 제목의 만화였는데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출간된 것으로 예상되며 제목 그대로 삼국지를 소재로 한 만화였다고 합니다. 이 만화에 등장하던 캐릭터 중에 한 명인 장비가 한 번 목숨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정군의 누나가 했던 증언이 전부 맞다면 이 장면에 대한 묘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후에 크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불량 만화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며 사건의 원인을 오직 만화 때문으로 돌리는 한편 만화 가게와 만화를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런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만화 가게를 단속하고 나아가서 만화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으로 통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만화 가게가 단속을 당하게 되고 몇만 건이 넘는 만화가 불량 만화로 분류되면서 불태워지거나 일부 출판사가 강제로 문을 닫게 되는 등의 촌극이 빚어집니다. 물론 이 중에 실제로 아동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내용의 불량한 만화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대개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모호한 관계로 그냥 보기에 이상하다 싶으면 불량 만화로 분류가 되거나 효과음이나 단어 하나만 잘못 사용해도 처분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만화 시장은 많은 통제를 받게 됩니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만화 철인 삼국지 역시도 당연히 수거되어 처분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대부분의 책이 유실되었지만 이 철인 삼국지를 소유 중인 소유자가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로스트 미디어로 남게 되었습니다.
1999년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에 위치해 있던 콜럼바인 고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던 두 학생에 의해서 난사 사건이 벌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범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희생자를 남겼고 지금도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일으켰던 두 학생은 바로 에릭 데이비드 해리스와 딜런 베넷 클리볼드였습니다. 당시 12학년이었던 딜런과 에릭은 평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건 이후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사건을 벌였던 이유는 단순히 괴롭힘 때문이 아닌 두 학생이 평소 가지고 있던 위험한 사상들이 더 큰 원인이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을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무기들이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또한 FBI는 에릭의 집 지하실을 수색하면서 수많은 양의 음성이 녹화된 오디오 테이프와 캠코더 등으로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를 찾아냈고 이들의 모습이 녹화된 비디오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 비디오 테이프들은 에릭의 지하실에서 녹화되어 지하실 테이프, 이른바 베이스먼트 테이프라고 불립니다. 이 테이프에는 두 사람이 사건을 벌이기 전 여러 가지를 촬영하면서 나누던 대화들과 또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테이프는 사건이 벌어졌던 당일,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30분 전에 촬영된 영상도 있었다고 하네요. 경찰에서는 이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한 이후 자세한 분석을 통해 가해자들의 심리를 조사했습니다. 기자들과 일부 피해자 유족들에게만 공개되었고 일반 대중에게는 전혀 유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관할 지역인 제퍼슨 카운티 측에서 일부 공개했었던 에릭과 딜런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몇 개 있기는 했지만 경찰이 입수한 지하실 테이프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사건 분석 등을 위해 보관되었으나 2015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모든 영상들과 테이프의 사본들이 2011년에 모두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보존하거나 분석할 의미가 없어서였는지 이미 모두 사라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본들도 모두 폐기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건을 벌이기 전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관계자 외에는 자세히 알아낼 방법이 거의 전무해 보입니다. 다만 이 지하실 테이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글로 작성한 보안관의 보고서가 남아있어서 이를 통해 대략적인 이야기를 엿볼 수는 있다고 하네요. 결국 이렇게 두 가해자가 만든 영상들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로스트 미디어가 되었지만 공식적인 발표와는 다르게 일부에서는 이 영상들이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얽혀 로스트가 된 미디어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게임 쪽에 존재하는 로스트 미디어들입니다. 범인들 중 한 명이었던 에릭 해리스가 평소에 즐겨하던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중 하나인 둠이었습니다. 둠은 1인칭 슈팅 게임이며 1편은 1993년에 발매되어 3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개조를 거치는 등 활발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에릭이 즐기던 것은 1994년에 발매된 둠2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게임의 맵을 개조하고 만들기도 했는데요. 당시 에릭 해리스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었고 이 홈페이지에 직접 개조한 게임의 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FBI가 입수한 에릭의 물건들 중에는 그가 생전에 맵을 디자인하며 냈던 아이디어들이 그려진 일기장과 노트들이 발견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노트가 발견된 이후에 몇 가지 소름 돋는 의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릭 해리스가 노트에 그린 맵의 디자인이 사건이 벌어진 학교의 모습과 꽤 흡사해 보인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에릭과 딜런이 사건을 계획하며 게임으로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의 모습을 먼저 구상한 후 사건을 어떤 식으로 벌여야 할지에 대한 동선을 게임 내에서 미리 구현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그림들 중에 하나는 에릭 혼자만이 아닌 딜런 역시 함께 그린 디자인이었고 이 게임 내 스테이지 디자인이 학교의 도서관 구역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추후에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만들었던 게임 스테이지가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가 사건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던 것이 밝혀졌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게임의 맵과 도서관 구역이 유사했던 것이 우연의 일치였다는 결론이 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꺼림칙함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에릭이 평소에 둠을 즐겼다는 점이 알려지고 그의 개인 홈페이지에 그가 만든 맵이 있었다는 점도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검찰 측에서 모방 범죄 등을 우려하여 빠르게 홈페이지를 폐쇄시켜버렸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20여 개의 맵들 중 대부분이 유실되어 로스트 미디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티모시 트레드웰은 동물을 좋아하는 남자였습니다. 원래 본명은 티모시 덱스터였지만 나중에 자신의 성을 트레드웰로 개명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원래는 다이빙 선수로 대학교에 입학해서 장학금까지 받을 정도의 선수였지만 허리 부상을 입고 인생의 목표를 잃은 채 알코올에 중독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코미디언에 도전하기도 했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독을 치료하고 나름대로의 휴식을 갖기 위해 알래스카로 떠났던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그곳에서 서식하던 야생곰들을 본 뒤에 티모시는 곰을 보호하고 그들과 친해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알래스카주에 방문하고 또 캠핑을 하며 곰들과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무척이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보호하고 친하게 지내려 했던 곰들은 바로 그리즐리라고 불리는 회색 곰들이었는데요. 이 회색 곰은 성인 남성의 목숨 정도는 아주 쉽게 뺏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곰들입니다. 티모시가 그런 회색 곰들 곁에 겁도 없이 다가가며 이른바 보호 활동을 벌인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알래스카의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던 공원의 레인저들에게도 그는 요주의 인물이었는데요. 티모시의 생전 일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그리즐리맨에 따르면 그는 레인저들 및 산림관리원들과 적대하는 등 당연히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원 측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티모시와 그의 여자친구를 공원에서 내보내려 했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던 모양인데요. 여기서 그만두고 돌아갔더라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2003년 회색 곰 한 마리가 레인저들에 의해 사살됩니다. 이 곰이 인간을 습격했다는 정황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곰을 잡아 부검해본 결과 위장 내에 사람의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곰에게 습격당한 희생자들은 바로 티모시 트레드웰과 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티모시는 숲속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다가 동면을 준비하던 회색 곰에게 습격을 당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캠프 근처에서 캠코더가 발견되었는데요. 티모시가 평소 영상을 남기던 기록용 캠코더였다고 합니다. 이 캠코더는 렌즈 뚜껑이 닫혀있는 상태였지만 사건 당시에 전원이 들어와 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사건이 벌어질 때의 소리들은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녹음 파일에는 곰이 두 사람을 습격하는 소리 그리고 끔찍한 비명소리 등이 전부 들어있었기에 대략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감독 베르너 헤어조크는 티모시의 일생을 토대로 앞서 말씀드린 영화 그리즐리맨을 제작했는데요. 그는 영화를 제작하며 이 녹음 파일을 실제로 들어볼 수 있었고 티모시의 인생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실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에게 이 녹음 파일은 될 수 있으면 파기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으며 아마도 베르너 헤어조크 감독의 의견대로 유가족도 이 파일을 없애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참했던 실제 상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던 자료이기에 아마도 로스트 미디어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 외에도 많은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이 존재하는데요. 또 다른 미디어들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져야만 했던, 잊혀져야만 하는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10월 24일에 올라왔던 모나 펜디 사건입니다. 1993년 말레이시아에서 한 부부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치인의 목숨을 뺏은 혐의를 받았는데요. 해당 정치인은 동년 7월 달부터 실종된 상태였으며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 중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듯한데요. 아내의 이름은 모나 펜디, 그녀는 지역에서 유명한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저주나 주술 등의 흑마술에 능했기 때문에 모나 펜디의 주 고객들 중에는 상류층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특히나 많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무당이기 이전에 말레이시아의 전직 가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나 펜디는 1956년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따로 있었지만 본명 대신에 모나 펜디라는 이름을 본명처럼 사용하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노래와 춤에 능했는데요. 이런 모나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가수로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정식 가수로 데뷔하게 된 것은 1987년, 앨범명은 다이아나였는데요. 남편인 모하마드 누르 아판디 압둘라만이 그녀의 매니저로 직접 활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여러 TV에 출연하는 등의 활약을 하기도 했지만 모나 펜디는 그다지 성공적인 가수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녀의 가수 경력은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이후 그녀가 택한 것은 바로 무당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보모라고 불린다는데요. 인도네시아 등지에선 두쿤이라고 불린다고도 합니다. 이 보모는 단순히 무당의 역할뿐만이 아니고 민간 요법 등의 의학과 약초 등을 다루기도 하며 민간 치료사나 의사로 활약하기도 했던 직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치료사나 의사의 역할은 줄어들었지만 영혼이나 주술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이른바 무당의 역할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보모의 길을 걷게 된 모나 펜디의 삶은 가수로서 활동하던 때보다 더 윤택했던 듯합니다. 모나의 생전 주장에 따르면 그녀의 고객들 중에는 상류층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특히나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녀가 실력이 있는 무당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보모가 된 뒤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좋은 차를 구입하는 등 형편이 굉장히 좋아졌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긴 합니다. 보모로서 활동하던 모나 펜디가 5성급 호텔에 머무르고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등 꽤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곧 여러 사람들도 그녀가 실력 있는 무당일 것으로 예상했고 그녀는 이런 예상을 밑바탕 삼아 활동을 넓힘으로써 말레이시아의 여러 맨션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삶을 살며 고객층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그녀를 눈여겨본 정치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마질란 이드리스라는 정치인이었는데요. 당시 마질란 이드리스는 떠오르는 정치인이었고 말레이시아 파항 지역의 수반직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질란이 모나 펜디 부부와 접촉한 것은 1993년. 그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무조건 당선되어야만 한다며 제발 모나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나 펜디는 그를 무조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으며 그에게 신성한 주술이 걸린 물건을 건네주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때 모나가 제시한 물건들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가 소유했다던 통캇과 송곡이었다고 합니다. 통캇은 바로 사진 속 수카르노 대통령이 들고 있는 지휘봉, 그리고 송곡은 그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였는데요. 실제로 그녀가 건넨 물건들이 진짜 수카르노의 물품이 맞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진품이었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나 펜디는 이 물건들을 건네주는 대가로 말레이시아의 화폐 단위인 250만 링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환율로는 약 7억 원 정도의 돈이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무척이나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마질라는 바로 돈을 건넬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지만 그는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50만 링깃을 선불로 지불한 뒤 나머지는 당선되면 잔금을 치르기로 약속하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10장의 토지 소유권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돈과 담보를 건네받은 모나 펜디는 마질란에게 의식을 치러야 된다고 말하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1993년 7월 2일 오후 10시였습니다. 의식을 위해 마질란에게 옷을 갈아입게 한 뒤 모나는 그를 촛불들이 켜진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마질란을 욕실 바닥에 눕게 했으며 이마 위에 약초를 뿌리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게 한 뒤 신비한 목소리의 지시대로 하늘에서 부와 명예가 내려오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질란 이드리스는 부와 명예가 내려오기를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날카로운 도끼였습니다. 도끼를 내려친 것은 바로 모나 부부의 조수였던 주라이미 하산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날 이후 마질라는 실종되었으며 사건 뒤 모나 펜디와 그녀의 남편 모하마드 아판디는 새로운 차를 구입하고 보석과 비싼 가전제품 등을 구입했습니다. 모든 것은 현금으로 지불되었다고 하네요.
1993년 7월 13일 경찰은 조수 주라이미 핫산을 체포합니다. 그가 체포된 것은 마젤란의 실종이 아닌 다른 범죄 때문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핫산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에 마젤란 이드리스의 실종에 관련한 질문을 받게 되었고 그와 모나 부부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진술하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그의 진술대로 모나 부부를 체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핫산은 부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고 모나 펜디 측은 오히려 핫산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그가 갑자기 들어와 범행을 벌이는 바람에 자신들은 놀라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진술이 사실이었을까요? 결국 모나의 남편 모하마드 아판디는 경찰에 마젤란의 시신이 유기된 곳을 자백합니다. 7월 22일 마젤란 소유의 집 창고 바닥을 파내자 여러 부위로 나눠진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들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80년대부터 모나 펜디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5명이 연속으로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 역시도 모나 부부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겼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았습니다. 또한 1993년 8월 초에 케마만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들은 몇 년 전에 실종됐던 일가족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탄키맨과 그의 아내 그리고 5개월 된 아이였습니다. 이들의 시신 역시도 모두 마젤란의 상태와 같았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모나 펜디의 열렬한 추종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탄키맨의 여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 날 탄의 아내가 집에 찾아와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 했으며 늘 아이를 데리고 다니던 그녀가 그날만은 혼자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아이가 모종의 이유로 납치되었고 아이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몸값을 전달받은 이후 경찰에 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인들이 일가족의 목숨을 전부 뺏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곳은 바로 모나의 남편 아판디가 소유한 땅이었다고 하네요. 범인이 누구였을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1992년 초에 벌어진 또 다른 실종 사건 역시도 모나 부부에 의해 자행된 범죄인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클랑 지역에서 실종된 이르마 질라는 판다마란이란 마을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발견 당시 그의 시신도 각각 3곳의 다른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마질란 이드리스와 탄키맨 일가족, 이르마 질란까지도 모두가 동일 수법으로 유기된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마질란의 시신이 발견된 집 뒷마당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리병들을 발견했는데요. 끔찍하게도 유리병의 안에는 인간의 신체 부위가 담겨 있었고 특정 종교의 신을 본딴 동상도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모나 펜디 부부가 자신들의 주술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희생시켰다고 의심했는데요. 물론 모나 부부는 경찰의 이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1994년 9월 마젤란 이드리스의 목숨을 뺏은 혐의 그리고 다른 사건들에 의한 혐의로 3명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모나 펜디, 모하마드 아판디, 주라이미 핫산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3사람이 범행을 벌였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두 부부의 행적이 주된 증거로 떠올랐는데요. 사건이 벌어지기 전 마질란 이드리스를 마지막으로 봤던 은행의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질란이 총 28만 9천 링깃의 개인 수표를 현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은행 한 군데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고 적어도 3군데의 다른 은행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질란의 자동차 조수석에는 모나의 남편 아판디가 탑승해 있었다고 하네요. 증인으로 참석했던 사람 중에는 성형외과 의사도 있었습니다. 의사 웡캉세는 1993년 7월 15일 자신의 병원을 찾은 모나 펜디에게 5시간에 걸친 수술을 해줬으며 그녀가 병원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이 벌어진 지 사흘 뒤였던 7월 5일에는 모나 펜디 부부가 한 변호사를 만나서 마질란에게 받은 토지 위임장의 공증을 부탁하기도 했다는데요. 이 증언들이 결정적인 증언으로 채택됐던 이유는 바로 모나 펜디 부부가 앞선 경찰 진술에서 조수가 갑자기 마질란의 목숨을 빼앗는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충격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겨우 며칠 뒤에 태연하게 성형수술을 받거나 토지 문서에 공증을 부탁하는 모습이 충격에 빠졌다던 진술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이들이 마젤란의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그를 유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사건 이후 충격에 빠졌다던 진술과는 다르게 비싼 수입차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등의 쇼핑을 즐긴 점과 마젤란의 시신이 남편 아판디의 진술대로 유기된 점 등 여러 점을 종합해 이들이 계획 범죄를 벌였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1995년 2월 9일 이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유력 정치인의 목숨을 빼앗고도 자신들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점은 대담한 건지 아니면 바보 같은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마젤란의 정적 중 한 명이 모나에게 접촉해 암살을 부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나왔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곧 이런 의견은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모나 펜디는 재판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기괴한 태도로 인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중범죄를 저지른 범인답지 않게 늘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재판정에 출석했으며 사진을 찍는 기자들과 재판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늘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마치 슈퍼스타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녀는 판결이 내려지던 날 자신은 그 판결에 만족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한 뒤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키스를 날리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가수였을 때보다 더 큰 명성을 얻었다고 그녀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모나 펜디는 감옥 안에서 꽤 성실한 모범수였다고 하네요. 2001년 11월 2일 이른 오전 말레이시아의 한 교도소에서 세 사람의 교수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모나 펜디는 사형 전 마지막 유언으로 아쿠타칸 마티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란 뜻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는 섬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런 모나의 기괴한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는지 2002년 모나란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2006년에는 두쿤이란 제목의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현대판 마녀가 있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 범죄자입니다. 전직 가수에서 무당으로 끝내 범죄자가 되어 처형당한 기괴한 인물 모나 펜디의 이야기였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은 10월 27일에 올라왔던 스카프 레이저 면도기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아침을 준비하며 거의 매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면도입니다. 수염이 적게 나는 분들도 있고 많이 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거의 다들 매일 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다 보니 면도기 시장도 그만큼 넓고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는 면도날의 가격이 무척이나 비싸서 비용적인 면에서 꽤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 역시도 면도날 가격이 만만치가 않음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또 면도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결국 날카로운 면도날이 피부에 닿게 되다 보니 매일 면도를 하며 관리를 깨끗이 해줘도 여러가지 피부 트러블이나 상처를 피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면도기의 출시가 발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면도기는 무려 날이 필요가 없는 면도기였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스카프 레이저. 앞에 레이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이저이고 뒤에 레이저는 면도날을 뜻하는 영단어 레이저입니다. 스카프는 이 면도기를 고안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직역하자면 스카프 레이저 면도기였는데요. 면도날 대신 레이저를 사용해서 수염을 깎아낸다는 아주 혁신적이고 놀라운 제품이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광고를 한번 보고 가시죠. Shaving as we know it is far from perfect. The US alone throws out 2 billion razors a year, so they end up in garbage dumps. Can we create a razor that does not cause irritation? A razor that helps reduce waste. This is why we created the Scarp Razor. Whilst working on lasers for cosmetic and medical purposes, I wondered, could I put this technology to better use? The industry has been looking for a laser shaver for home use. We wanted a laser that could cut all hair. Many prototypes were built, and after years of experimentation, we had found exactly what we were looking for. This technology makes sense. It's safe, it's effective, it will be cost effective as well, and it will be extremely green. The Scarp Razor is for everyone to use, and it works great on any area.
This is how it works. The laser melts through the hair shaft completely level to the surface of the skin. This leaves a smoother, softer finish that lasts longer to the touch. We really need your support to put the Scarp Razor into production. We've spent many years developing this razor because we believe after 5,000 years of using the same technology, it's time to make shaving easier, safer, and greener. Help us bring shaving into the 21st century. 정말 광고만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면도날 대신 레이저를 사용하는 면도기, SF 영화에서 볼 법한 제품인데요. 일단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도날 교체를 할 필요가 없어 돈이 절약되고 또 버릴 쓰레기도 줄어드니 일석이조입니다. 게다가 날카로운 칼날이 피부에 닿을 일이 없게 되니 여러가지 피부 질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는데요. 아마 광고를 본 사람들 모두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스카프사의 사장이었던 모건 구스타프손은 광고에 직접 출연해서 21세기의 면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기업이었던 탓인지 아이디어는 좋지만 자본이 없어 제품 개발과 출시를 위해 후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받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킥스타터라는 사이트에서 후원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단 몇 주 만에 이 레이저 면도기 출시를 위한 모금액 400만 달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환율로는 약 55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다른 후원 캠페인과 비교해봐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많은 돈이 모였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프로젝트는 킥스타터 측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왜 중지가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실기 구동이 되는 프로토타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후원을 받고 싶다면 실제로 작동이 되는 시제품을 보여줘야 했는데요. 얼마 후에 정말로 작동되는 프로토타입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영상이 그 모델인데요. 정말 작동하기는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시면 면도기의 레이저 부분이 닿을 때 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난 뒤 일부 사람들이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리 개발 중 나온 초기 모델이라지만 레이저의 성능이 무척 약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깎일 정도로 수염의 두께가 얇거나 수염의 밀도가 듬성듬성하다면 모르겠지만 대다수 남성들의 굵고 많은 수염을 이 면도기로 처리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장 모건 구스타프손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부품을 더 좋은 것으로 개선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문제는 작은 면도기 크기의 기계에서 레이저를 출력해봤자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고 충분한 성능의 레이저를 뽑아내려면 결국 더 크고 강한 부품이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러면 크기가 무척 커질 것이란 의견이었습니다. 게다가 안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작은 사이즈여서 생각보다 건전지가 금방 닳게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면도날보다 오히려 건전지 값이 더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킥스타터 측에서는 이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며 그로 인해 후원 캠페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스카프사에서는 아직 개발 중인 단계라 그럴 뿐이고 출력을 더 높일 방법을 찾을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속한 내용대로의 제품이 나올 것이라 했지만 킥스타터 측에서는 이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캠페인이 중지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스카프사에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킥스타터 사이트와 비슷한 곳인 인디고고라는 곳으로 옮겨 후원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동일한 홍보를 사용해 캠페인을 벌였고 한화 약 7억 원가량의 금액을 모금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면도기 한 개당 수십만 원에 육박했는데요. 꽤나 비싸게 가격이 나가는 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이들이 약속한 것은 완성된 레이저 면도기를 2016년 3월달 까지 제작해 배송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프로토타입을 선보인 시기와 완성품을 제안한 날짜까지의 간격이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약속한 날짜까지 초기 모델을 개선해서 완벽한 제품으로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요. 결국 스카프사에서는 완성품을 만들지 못한 탓인지 약속한 날짜를 3월에서 2016년 말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2016년 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된 모델 등을 선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때부터 슬슬 후원자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완성이 되는가, 언제쯤 만들어서 보내주는가 등의 불만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자 스카프사 측에서는 슬그머니 날짜를 변경했는데요. 아예 완성 예정 날짜를 삭제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고 2018년 5월 본사에서 오랜만에 근황이 보고되었는데요.
있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도 개발 중이고 완성된 게 없다는 보고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2021년 5월에도 변경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었는데요. 2021년 9월에는 본사와 파트너사 간의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3월 CEO였던 모건 구스타프손은 본사의 이메일 주소를 몰래 지워버렸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면도기에 대한 펀딩은 중지된 상태이며 나올 기약조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인디고고에 올라와 있는 면도기는 현재는 펀딩 자체가 중지되어 있지만 모인 금액만 해도 약 7억 원 정도인데요. 그냥 이 돈을 전부 먹튀당한 것이었습니다. 왜 먹튀가 되었냐면 사장인 모건 구스타프손이 2023년 2월 17일에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면도기 안 만들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속 사장의 미소 하나만큼은 정말 일품입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물건 중에 이 면도기와 비슷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 라이트 컵이란 이름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 역시도 인디고고 사이트에 처음 올라와서 후원금을 받아 제작된 물건이었습니다. 컵에서 나는 강한 향기로 사람의 코를 속여서 그냥 물만 마셔도 음료수처럼 느낄 수 있다는 컨셉이었지만 나중에 엉터리로 드러났던 제품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하고 후원금을 받아 제작하는 것을 크라우드 펀딩이라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점점 넓어짐에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 기발한 제품 등이 제시되기도 하며 사람들의 기대에 맞는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두 물건들처럼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거나 그것도 아니면 돈만 받고 먹튀하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요. 그나마 이 라이트컵은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점, 제품 컨셉 자체가 엉터리였다는 점들 만 제외하면 후원금만 낼름 먹어버린 다음 몇 년 동안이나 시간을 질질 끌다가 파산 신청을 내며 뒤통수를 쳤던 레이저 면도기와는 다르게 일단 돈을 보냈던 후원자들에게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기는 보내줬다고 합니다. 엉터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냥 컵으로 쓸 수는 있으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만들어지기만 했더라면 대박이 날 수도 있었던 아이디어의 제품이었는데 사기극으로 드러나서 아쉽기도 하네요. 언젠가는 진짜 제대로 된 레이저 면도기가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의 편안한 면도를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이 될 뻔했던 레이저 면도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7번째 영상은 10월 31일에 올라왔던 만화 리뷰 아다치가하라입니다. 여러분은 SF 장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라고 하면 광활한 우주에서 펼쳐지는 모험이나 액션 혹은 스릴러,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 역시도 그런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장르인데요. 차갑고 넓은 우주 이곳저곳에 숨어있는 범죄자를 찾는 은하수사관이 맞이한 뜻밖의 운명을 다룬 작품입니다. 작품 속 대사는 부득이하게 가렸음을 알려드리며 시청 시 이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행성 위에 우주선이 한 대 떠 있습니다.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탑승해 있는데요. 이들은 이 행성에 착륙하려는 것인지 정확한 고도 등을 계산하며 준비합니다. 안전하게 행성에 착륙한 우주선, 그리고 이 우주선에서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남자의 이름은 UK. 그는 우주 전체의 이름이 자자한 은하수사관이자 범죄자의 목숨을 제거하는 심판관입니다. 24시간 내로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나선 UK. 이들이 이 행성에 온 이유 역시 바로 그것입니다. 이 행성에 숨어있는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해서죠. 목표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주인공, 그리고 그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곳마다 오래전에 버려진 듯한 우주선들이 즐비합니다. 아마도 이 행성에 먼저 왔던 이들이 미처 돌아가지 못하고 남겨진 우주선들 같습니다. 타겟이 사는 곳은 바위를 깎아 만든 곳이었습니다. UK가 다가가자 문이 저절로 열렸는데요. 아무리 숙련된 수사관이라고는 하지만 UK 역시도 이런 고립된 지형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 범죄자를 혼자서 상대하기엔 긴장이 될 듯합니다. 안으로 들어선 UK, 그가 들어서자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옵니다. 어디서든 나타나면 레이저건을 사용할 준비를 하는데요. 긴장하고 있던 그의 눈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의외로 그것은 우락부락하거나 기괴한 범죄자가 아닌
그냥 평범한 노파였습니다. 혹시 행성을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UK는 자신이 은하 수사관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행성에 불시착한 여행객으로 위장하고 잠시 쉬어갈 수는 없는지 물어봅니다. 의외의 방문객이었지만 이런 방문이 익숙했는지 노파는 주인공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하며 그를 안으로 불러들여 휴식을 취하게 해줍니다. 안에서는 헬멧을 벗어도 된다는 말에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벗는 UK, 그리고 헬멧을 벗자 드러난 그의 맨 얼굴을 노파는 유심히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데요. UK는 노파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며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자신이 이곳에 오는 동안 행성 위에 버려져 있던 우주선들입니다. 노파는 그 우주선들의 주인들은 모두 우주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병에 걸리거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에 노파는 UK의 방문이 낯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설명을 마치는 동안에 주인공을 위해 손수 음식을 준비합니다. 따뜻하게 김이 나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변변치 않아 미안하지만 우주 식량보다는 맛이 있을 거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UK는 음식을 먹기 전 그 위에 무언가를 뿌려버립니다. 바로 어떤 독이든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입니다. 그 모습을 본 노파는 UK를 바라보며 조심성이 깊지만 자신은 독 같은 건 안 탔다고 말하는데요. 주인공은 버릇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해독제를 뿌린 음식의 맛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렇게 식사를 하는 UK의 옆에 앉아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노파,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인공을 쳐다보는데요. 노파에게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묻자 그녀는 주인공이 정말로 젊어 보인다며 UK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현재 25살이라고 대답하는 UK, 노파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그녀는 자신이 91살이라고 말해줍니다. 노파 역시도 원래부터 이곳에서 살던 것은 아니고 지구에서 살다가 이 행성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행성에 오게 되었는지 묻자 그녀는 자신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대체 무엇을 기다리는지 묻자 노파는 크게 입을 벌려 웃으며 UK를 가리키고는 자네 같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기다렸다고 말하는데요. 이 우주를 다 찾아봐도 젊은이들의 이야기보다 더 좋은 회춘약은 없다고 실없는 대답을 건네고는 UK를 손님용 침실로 안내한 뒤 푹 쉬라고 말해줍니다. 그가 침실에서 짐을 푸는 것을 본 뒤 노파는 문을 닫고는 어디론가 움직이는데요. 아까까지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꽤 민첩하고 빠르게 계단을 내려간 그녀는 갑자기 식탁에 걸터 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노파는 갑자기 왜 이렇게 우는 것일까요? 그렇게 노파가 식탁에서 한참을 우는 동안 침실에서 눈을 뜬 UK, 그는 침대를 밟고 올라가서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 위의 벽면을 조사합니다. 이 벽면에는 구멍들이 나 있었는데요. 구멍을 잠시 건드려가며 조사하던 주인공은 가지고 있던 레이저건을 발사해서 구멍이 나 있던 부분을 뜯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안을 살피는 UK, 벽의 안에는 알 수 없는 장치들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장치는 스위치를 누르면 파이프를 통해 수면가스가 배출되고 아까 봤던 침실벽에 난 구멍을 통해서 가스가 방 안에 가득 차게 되는 장치였습니다. 노파는 그동안 이런 방에 손님들을 재웠던 것입니다. 침실을 나와 집안을 조사하는 UK, 다행히 노파는 울다 지쳐 잠든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기회로 삼아 좀 더 구석구석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지하실로 통하는 문을 찾아 조심스럽게 발로 문을 밀어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간 UK, 어두운 지하실에 익숙해지자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해골들이었는데요. 바로 아까 버려진 수많은 우주선들의 주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말이 막혀버린 주인공, 도대체 노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UK의 뒤에서 나타난 노파, 그녀는 아마도 지하실로 내려가던 그의 발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눈치를 챘던 듯한데요. 놀라서 레이저건을 겨누는 UK에게 노파는 오히려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묻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따뜻한 휴식까지 취하게 해줬는데 어째서 자신을 의심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파의 질문에 UK는 소리칩니다. UK가 밝힌 노파의 정체는 바로 우주마녀, 이 행성 근처를 지나던 우주선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고 선원들마저 실종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이 노파의 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여행객이라고 속일 필요가 없던 UK는 자신이 지구 대통령 다모클레스의 명령을 받고 파견된 4급 은하 수사관이라고 솔직하게 밝힙니다. 자기가 그 만열한 증거가 어딨냐는 노파의 질문에 UK는 아까 자신의 침실에서
본 장치를 설명하고 지하실 바닥에 있는 해골들을 가리키며 이 해골들은 그다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살점 하나 붙어있지 않은 유골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주병에 걸려 죽었다던 노파의 설명과는 다르게 누군가 일부러 이들의 살점을 발라냈다는 것인데요. UK는 마녀가 피해자들을 먹어치웠다는 것까지 밝혀냅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궁지에 몰린 우주 마녀,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지게 되자 UK를 공격하고 도망칩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바로 무기였는데요. 이 지팡이 끝부분에서 뭔가가 발사됩니다. 아마도 독가스였던 것 같습니다. UK 역시도 지지 않고 레이저로 대응합니다. 도망치는 마녀의 뒤를 쫓는 수사관 UK. 마녀는 바위로 만든 집안 깊숙한 곳으로 도망치는데요. 이곳에는 검은색 구와 같은 형태의 장치가 공중에 매달린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UK가 쫓아들어오자 마녀는 있는 힘을 다해 장치를 작동시키는 레버를 당겼고 장치에서 나온 강한 전자기장이 UK를 공격해 그의 무기 레이저건을 떨어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주인공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큰 바윗돌을 집어들어 검은 구체의 장치를 향해 던져버리고 결국 구체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마녀를 완벽하게 궁지로 몰아넣은 UK. 마녀는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UK의 이야기를 들려달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부탁이니 들어주기로 한 주인공, 그리고 여기서 만화는 그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몇십 년 전 과거의 지구, 이 지구에서는 현재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지구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저항 세력과 혁명군들이 봉기했고, 이에 맞서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계군단을 통해 인간 세력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혁명군의 중심 세력들 중에는 무서움을 모르는 젊은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혈기 넘치는 모습으로 정부군을 향해 공격을 시도하는 남자. 그렇습니다. 이 혈기왕성한 혁명 참가자가 바로 마녀를 잡으러 온 UK의 과거 모습인데요. 임무를 완수하고 도망쳐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 그는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의 과거 이름이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주인공의 옛 이름은 제스 미모리, 그리고 연인의 이름은 애니 쿠로즈카입니다. UK, 아니 제스와 함께 식사를 하는 애니. 조금 식었지만 그녀의 요리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주인공. 그는 애니에게도 혁명에 동참하자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은 그럴 용기가 없으며 다만 누군가 제스에게 해를 입히면 그때만큼은 용감하게 싸울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날 밤 같은 침대 위에 누운 두 사람, 애니는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요. 제스 역시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주인공에게 결혼을 약속하겠냐고 묻고 주인공은 혁명이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애니는 당연히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복하던 순간도 잠시 혁명군을 내사하던 정부군의 손길이 주인공 커플에게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스 미모리를 기물파손죄, 국가모반죄, 또 여러 혐의를 들어 체포하게 됩니다. 어차피 곧 혁명으로 인해 모든 게 끝나게 될 테니 제스는 금방 돌아오겠다며 애니에게 유리를 준비해달라고 능청스럽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가 체포되는 것을 본 애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여유 있는 척 허세를 부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체포된 제스에게 정부에서는 뜻밖에도 다른 식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바로 노동교화형이었는데요. 지구에서 15광년 떨어진 곳의 행성에서 수십 년간 노역을 마치면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제스는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끌려가게 됩니다. 우주선의 다른 혁명군들과 실려가던 제스, 30년간 목적지를 향해 우주선이 비행하는 동안 노화를 막기 위해 이들은 특수한 동면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주선이 목적지에 닿기도 전 혁명이 성공해서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우주선은 결국 도중에 다시 지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합 60년간의 우주 비행이었지만 동면에 빠진 주인공에게 그것은 단 2번의 수면일 뿐이었습니다. 지구로 돌아온 혁명군을 기쁘게 맞이한 새 대통령. 긴 시간이 지나 대통령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20번이나 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는 혁명군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을 불러 이른바 특급 칭찬을 건네게 됩니다. 대통령은 주인공 제스 미모리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반동분자를 쫓는 4급 은하 수사관직입니다. 60년 만에 자신이 살던 곳에 돌아온
돌아온 주인공 애니와 원래 살던 집에 다시 가봤지만 당연히 그녀는 그곳에 없었고 더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는 관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애니가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구를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녀를 찾고만 있을 수는 없는 법. 그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반동분자를 하나하나 처단하는 임무를 다하게 되고 이름도 제스 미모리에서 UK로 개명을 거칩니다. 마녀의 부탁대로 자신의 과거를 전부 말한 UK. 마녀는 설마 했는데 당신이 바로 UK였냐며 진작부터 그를 알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UK를 향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과거의 혁명군이었던 UK가 왜 지금은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사라졌냐는 것입니다. 현재 그를 수사관으로 임명한 대통령 역시도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였는데요. 덧붙여 UK, 아니 제스 미모리의 연인이던 애니도 어쩌면 그런 대통령의 모습에 실망해서 그리운 연인 제스 미모리를 어떻게든 되찾기 위해 혁명군으로서 싸워왔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노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니가 지구에서 도망쳐 어떤 외딴 행성에 도착했고 곁에 동료들도 하나하나 목숨을 잃어가는 괴로운 시간을 홀로 외롭게 견뎌냈을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바로 모두가 그녀의 연인이었던 제스가 언젠가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그를 기다리기 위해서 10년도, 20년도, 수십 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때로는 숨어있는 애니를 찾기 위해 수사관들이 왔지만 그녀는 살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또한 살기 위해 그들을 잡아먹었을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기다리던 그 연인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스 미모리가 아닌 권력의 개 UK가 되어서 말입니다. UK는 아니 제스 미모리는 결국 모든 진실을 깨닫고는 애니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60년 전 자신이 떠나야만 했던 연인 애니 쿠로즈카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우주를 헤매면서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던 그의 연인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찾았던 연인 애니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던 것입니다. 주인공은 그 긴 시간 동안 우주선에서 동면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전혀 노화가 오지 않았지만 반면에 애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노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파는 아니 애니는 놀란 주인공에게 더 이상 당신이 사랑하던 그녀는 없다며 이제는 한 명의 추한 마녀만이 남았을 뿐이라고 덤덤히 말합니다. 충격적인 운명 앞에 UK는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애니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당신의 중요한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니 자신의 목숨을 빨리 끝내달라고 부탁합니다. UK는 어째서 아까 그녀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고도 그것이 애니의 음식이었음을 깨닫지 못했는지 한탄하는데요. 바로 UK가 음식을 먹기 전 해독제를 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독제가 음식의 맛을 모두 변하게 만들었기에 그는 그가 사랑하던 연인의 음식마저 알아챌 수가 없던 것이죠. UK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결국 옛 연인에게 무기를 겨누게 됩니다. 애니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해달라는 그에게 애니는 그를 UK가 아닌 옛 연인의 이름이었던 제스로 부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결국 애니는 제스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이합니다. 힘없이 다시 위층으로 올라간 UK 그는 아까 전까지 애니가 음식을 조리했던 부엌에서 애니가 만들고 남은 음식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부엌 한 켠에 웅크린 채 해독제가 뿌려져 있지 않은 그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애니의 마지막 음식을 먹습니다. 과연 UK는 다시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슬픈 두 사람의 운명을 맞이한 행성에는 또 한 번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일본 만화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인물 데즈카 오사무의 단편 아다치 가하라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잘 알려진 우주소년 아톰, 밀림의 왕자 레오, 블랙잭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잘 알려진 그의 장편 만화들 외에도 이렇게 여러가지 단편을 그려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작품은 50년 전인 1971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자칫 차갑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SF 장르의 서정적이고 아픈 이야기를 잘 녹여냈습니다.
있습니다. 엇갈린 운명 그리고 또 한 번 엇갈린 길을 통해 다시 만난 연인들의 슬픈 이야기에 대해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작품명인 아다치가하라는 원래 일본의 전설 중 하나인 쿠로즈카 전설에 나오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 전설에도 비슷하게 마녀가 등장하고 주인공으로 승려가 나오는데요. 이 전설 속 승려의 이름이 유케이라고 합니다. 만화 속 유케이의 연인 애니의 본명도 애니 쿠로즈카, 즉 쿠로즈카 전설 속의 요소들을 따오면서 등장인물들의 이름 역시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없애야만 했던 운명, 마지막에 유케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많은 여운을 남기게도 합니다. 유케이는 과연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애니가 최후를 맞이해버린 행성에서 그 역시도 끝까지 떠나지 못했을까요? 미스터리 만화 리뷰 데즈카 오사무의 단편 아다치가하라였습니다. 벌써 2024년도 11월이 되었네요. 다음 주부터는 쭉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10월의 몰아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